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아빠와 필리핀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여성입니다. 나이는 30대고 한국 밖을 나가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제 인생은 참으로 기구하고 파란만장해요. 되돌아보면 제가 너무 바보 같기도 하고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로 제가 하소연하는 글을 쓰게 됐는지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지간한 사연보다 재밌고 감동과 통쾌함을 느끼실 테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기억이 시작되던 시점은 대략 4~5살인 것 같아요. 엄마와 낡고 허름한 단칸방에서 지내고 있었고 저희 모녀는 한 섬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엄마는 뱃일을 하며 돈을 버셨고 저는 가난하게 유년기를 보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자 엄마는 중학교부터는 검정고시를 치르라고 했고 학교 대신 뱃일을 하라고 하셨네요. 엄마는 무뚝뚝하고 말수가 없었고 제가 애교를 부리거나 어리광을 부리면 엄청 혼을 내신 분이에요. 엄하게 키우려고 하셨는지 한 번도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4살이 됐을 때 엄마를 따라 배를 타서 어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물에 걸린 어류를 저장고에 나르고 분류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죠. 일은 제가 감당하기엔 힘이 들었고 매일 손을 다치는 바람에 연고와 밴드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모두 엄마가 관리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독립을 하거나 시집을 가게 되면 모두 돌려주신다고 하셨죠. 당연히 저는 엄마를 믿었고 하늘 아래 유일한 가족이니 제 모든 걸 줄 수 있었네요. 세월이 흐르고 제 나이가 20대 중반이 되자 엄마는 저에게 결혼을 하라면서 선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평생 섬에서 살았고 제 주위에는 결혼할 만한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육지에 사는 남자와 맞선을 보게 됐어요. 남자는 배를 타고 저희 섬까지 와서 저를 만나러 왔어요. 배멀미가 심했는지 처음 봤을 때는 구역질만 연신하더라고요. 그런데 외모를 보아하니 나이가 저보다 한참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쭉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말을 걸었는데 첫 마디가 결혼해서 육지에 나가서 살 수 있겠냐고 물었답니다. 아가씨, 나랑 결혼하게 되면 경기도로 갈 건데 거기서 살 수 있겠어요? 네? 결혼이요? 저기 만난 지 5분도 안 됐는데 결혼이라뇨? 나 참,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난 지은 씨 사진만 보고 이 섬까지 왔다고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서요. 맞선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건가요? 멀리서 찾아왔으면 결혼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제가 잘못 나온 것 같네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뒤에 있던 엄마가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엄지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멀리서 온 손님한테 무례하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배멀미 때문에 말이 헛나오셔서 그런 거니까 네가 이해해. 당장 자리에 앉아서 사과드려. 엄마가 호통을 치는 바람에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엄마를 굉장히 무서워하기도 하고 다시 생각해보니 멀리서 오신 분을 10분 만에 보내는 건 너무한 것 같아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더 나눠보기로 했어요. 사실 제 앞에 앉아있는 남자는 전혀 멋있지도 않았고 친절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웃어가며 남자가 하는 말을 들어줬습니다. 크게 알맹이가 있는 대화는 아니었고 남자가 얼마나 부자인지 자랑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마 제가 돈 때문에 혹해서 좋아할 줄 알았나 봅니다. 대충 1시간 정도 때우다가 이 남자는 아닌 것 같아서 실례한다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제 등짝을 세게 내리치며 멍청하게 그냥 들어오면 어쩌냐고 혼을 내셨어요. 이 멍청한 계집애야. 그 남자가 얼마나 알부자인 줄 알아? 그런 복덩이를 제 발로 차고 들어오는 게 말이 돼? 아니 엄마, 그 남자는 나이도 많고 제 스타일도 아니에요. 뭐? 스타일? 연병을 해라.
이기주배야. 네 주제에 그만한 남자가 결혼해주겠다면 엎드려서 절을 올려야 해. 네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남자가 찾아왔단 말이야. 엄마, 저한테 왜 결혼을 강요하세요?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요. 돈 많다고 무조건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이씨고, 아주 배부른 소리하고 자빠졌네. 돈이 곧 행복이고 행복은 돈이 있어야 해. 그리고 이년아, 내가 언제까지 널 끼고 살아야 하냐? 다 큰 년이 엄마랑 같이 살 생각이야? 이제 너도 독립할 나이잖아. 넓은 세상에 가서 살면 너한테도 좋을 거 아니냐? 여하튼 참말 말고 내일 다시 만나라. 이서방이 며칠 이 섬에서 머문다고 했으니까 전화 오면 무조건 나가. 엄마, 이서방이라뇨? 오늘 처음 만난 남자인데다 제가 싫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슨 사위예요? 야, 그런 남자가 두 번 다시 널 찾아올 일은 없다? 남자는 불 끄면 다 똑같아. 무조건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랑 결혼해야 한다고. 너 엄마 꼴 안 보이니? 남자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엄마, 말이 나와서 묻겠는데 제 친아빠는 어디서 뭘 하면서 지내요? 나도 한 번은 꼭 보고 싶다고요. 엄지윤! 입 다물고 밥이나 차려. 내가 네 애비 이야기 제일 싫어하는 걸 알면서 만나고 싶다는 말이 나오니? 한 번만 더 네 애비 이야기 꺼냈다간 사달 날 줄 알아? 엄마는 아빠라는 사람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고 제 입에서 아빠라는 단어만 나오면 극도로 흥분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이튿날 선을 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됐는데 전날보다는 나은 모습이었어요. 돈 자랑을 하지도 않았고 꽤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내내 데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해가 넘어갈 시간에 집에 가겠다고 하니 그 남자가 저에게 부담스러운 고백을 하더군요. 지훈씨, 제가 어제 말실수했어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여자한테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돈 자랑한 겁니다. 아, 아무것도 모르셨구나.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를 사귀어본 적이 없어서 어제 같은 실례를 범하고 말았죠. 여하튼 섬에 며칠 계신다고 했으니까 내일 또 만나요. 지은씨, 내일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지만 우리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는 게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제가 지은씨보다 12살이나 많아서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난립니다. 전 처음 본 순간 지은씨가 제 아내가 될 운명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 남자는 정말이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는지 매우 다급하게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이에 저는 더 만나보고 결정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무슨 대화가 오갔느냐고 물으셔서 결혼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했죠. 그랬더니 엄마는 평생 저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한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하하, 그게 정말이야? 이서방이 너와 결혼하고 싶다 그랬다고? 이야, 봉 잡았다, 봉 잡았네. 우리 딸 이제 호강하면서 살겠다. 엄마, 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수철 씨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건 오늘 알게 됐지만 그렇다고 당장 결혼하겠다는 건 아니라고요. 제 대답에 엄마는 웃음을 그치고 또다시 제 등짝을 날렸습니다. 이 무식한 년아, 너 바보니? 이서방 집이 얼마나 부자인 줄 알아? 너 내가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모르니? 네가 나처럼 살까 봐서 그래. 엄마 꼬라지를 보라고. 방 한 칸짜리에서 살면서 날마다 비린내 나는 생선 만지면서 살잖아. 너도 해봤으니까 알잖아. 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없는지 말이야. 난 어부가 좋은데요. 일도 재밌고 뱃사람들도 모두 좋다고요. 여기서 오래오래 일해도 불행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자 엄마는 제가 아직 철이 덜 들었다며 등짝을 사정없이 갈기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수철 씨와 섬에서 데이트를 하고 경기도로 따라가기로 했어요. 엄마가 무조건 따라가라고 한 것도 있고 섬 밖을 나가보지 않아서 바깥 구경을 할 겸 해서 따라 나왔습니다. 수철 씨는 바로 저에게 방을 하나 구해줬고 저와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기로 했답니다. 제 마음을 확실히는 모르지만
수철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엄마 말씀처럼 저 같은 혼혈아를 좋아해 줄 사람은 다시 없을 일이라고 하셔서 마음을 제대로 고쳐먹고 수철 씨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연애는 6개월 정도 했고 바로 결혼하기로 했답니다. 그 일을 따라 시어머니를 만나게 됐는데 저를 보시곤 한숨을 내쉬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 튀기를 데려왔냐? 너도 참 보는 눈 없다. 아이, 엄마, 며느리 될 사람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지훈이랑 무조건 결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래라,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 네가 언제 내 말 들은 적 있니? 이젠 놀랍지도 않다. 대신 결혼식은 안 된다. 이런 동남아 여자가 내 며느리인 걸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지 않으니까. 아이, 엄마, 지훈이 한국 사람이야. 장모님이 필리핀 사람일 뿐인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혼혈이네 튀기네 이런 말 하면 나 가만 안 있는다. 그이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줘서 화가 사그라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남편은 혼인신고를 올리고 바로 신혼집을 마련해 부부가 됐습니다. 제가 혼수 비용을 대려고 엄마한테 받을 돈이 있다고 그이한테 말했는데 저에게 몸만 오면 된다면서 괜히 저희 엄마한테 부담을 주지 말자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고맙다고 했고 앞으로 좋은 아내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크게 과일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그이는 자기가 일하는 동안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 시어머니 일을 도와주면 어떻겠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건 체질적으로도 맞지 않았고 결혼 비용을 하나도 쓰지 않은 게 미안해서 바로 일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또 알뜰살뜰 돈을 모아서 친정 엄마한테도 효도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어머니 과일 가게에 나가게 됐는데 어머님은 한동안 제가 창피하다며 뒤에 숨어서 박스나 정리하고 과일이나 깨끗이 닦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도 저를 사랑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난 뒤 월급을 기다리는데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직원은 챙겨주시는 걸 분명히 봤는데 왜 저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는지 직접 물어봤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저는 월급을 못 받았어요. 뭐? 월급? 이거 아주 웃기는 애네. 야, 너 내 아들이랑 결혼하면서 숟가락 하나라도 들고 왔냐? 양심 있으면 돈 받을 생각 말고 빚 갚는다 생각하고 일해라. 네? 아무리 그래도 일한 대가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받고 싶어요. 얘가 아직도 시시콜콜 떠들고 있네. 야, 입 다물고 오늘 들어온 과일 분류해서 예쁘게 진열이나 해라. 돈 받고 싶으면 먼저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쥐뿔도 한 게 없으면서 월급 타령하지 말고. 이에 저는 첫 달은 그냥 월급을 받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도 그 다음 달도 시어머니는 한 푼도 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월급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크게 화를 내시기만 했죠. 결국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마음의 빚을 다 갚으면 다시 월급 이야기를 꺼낼 생각이었습니다. 1년 동안 무보수로 과일 가게에서 일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시어머니의 종처럼 움직이고 있더군요.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돌던데 제가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복종하는 애완견이 돼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보처럼 당하고 살았냐고 물으신다면 뭐라 대답할 재간이 없답니다. 제가 갈 곳이 없었고 새로운 가족들과 어우러져 살려면 그렇게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신혼 초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이가 많이 변했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잠자리나 스킨십은 거의 없었고 대화도 회피했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 있더군요.
시장 상인들에게 전해 들었는데 제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외박도 잦고 저에게 대하는 태도도 많이 변해서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추궁하게 됐는데 그이가 아주 당당하다 못해 뻔뻔하게 바람 피우는 걸 자랑하듯이 말하더군요. 이 튀기년이 어디서 남편을 추궁해? 야, 내가 바람나면 네 년이 어쩔 거야? 뭐 튀기? 당신 어머님처럼 말하네? 당신도 이젠 내가 우습고 가소롭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두 집 살림하는 거 진짜야? 튀기를 튀기라 그러지 그럼 튀김이라고 하냐? 이 멍청한 년아? 그리고 나 두 집 살림한다. 됐냐?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난 당신 하나만 믿고 결혼했어. 섬에서 잘 살고 있던 나를 꼬셔서 데려왔으면 최소한 소중한 존재로 대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두 집 살림을 한다고?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인연이 돌았나?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소리를 질러? 그리고 내가 널 공짜로 데리고 왔냐? 네 애미한테 1억이나 주고 데리고 왔어. 뭐? 1억? 우리 엄마한테 돈을 줬다고? 나와 결혼하는 대가로? 그래 이 무식한 년아. 네 애미가 돈 받고 널 나한테 넘겼다고. 그러니까 너는 내가 뭘 하든 상관 말고 이 집에서 종처럼 지내. 우리 엄마한테 월급 달라는 개소리도 그만하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엄마가 아무리 날 미워했어도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야.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야. 이게 사람 열불나게 만드네. 안 되겠다. 너 좀 맞아야겠어. 남편은 한 손으로 제 볼을 꼬집고 다른 손으로는 따귀를 날렸습니다. 힘이 얼마나 세던지 반항해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이한테 따귀를 흠씬 맞고 바닥에 주저앉자 이번에는 발로 저를 사정없이 밟아대더군요. 이 튀기년아. 내가 널 1억이나 주고 데려온 걸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 내가 눈깔이 삐어서 너 같은 년을 아내로 들인 게 인생의 한이란 말이야. 저는 남편에게 얻어터져 만신창이가 됐고 더는 결혼 생활을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섬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엄마, 제 남편이 그러는데 나 결혼할 때 돈 받은 거 있어요? 1억 받고 날 시집 보냈다고 하던데? 응, 받았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겠니? 내가 널 키운 값으로 1억 불러서 받아 챙기고 그 집 식구로 보낸 거야. 뭐라고요? 돈 받고 딸내미를 넘겼다고? 엄마, 지금 내 인생이 어떤지 알아요? 한 푼도 못 받고 소처럼 일하는 데다 남편이 두 집 살림하고 있다고요. 어제는 그걸 따지다가 먼지나게 맞았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나 이제 결혼 생활 못하겠어요. 이혼하고 엄마한테 가서 내가 뱃일에서 번 돈 돌려받아야겠어요. 이 기집애가 애미한테 협박을 하네? 야, 내가 널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줬으면 그 정도 돈은 당연히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어디서 돈을 돌려받겠다고 경고를 해? 너 괜한 생각 말고 그 집에서 조용히 눌러 살아. 엄마, 나 맞았다고요. 남편한테 돼지게 맞았다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네가 맞을 짓을 했겠지. 너 자꾸 이런 쓸데없는 일로 전화하려면 아예 연락 끊어버릴 줄 알아. 앞으로는 나한테 용돈 붙이거나 뭘 해줄 때나 연락해. 알아들었으면 끊어, 이년아. 엄마, 엄마! 엄마라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섭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부려먹으며 키운 것도 모자라 돈을 받고 결혼시켰으니 아마 저희 엄마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슬퍼서 일단 남편과 이혼부터 할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일은 이혼을 하고 생각하기로 했죠. 멍들고 부은 얼굴 때문에 집안에만 박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제 걱정이 돼서 오신 건가 하는 착각을 하고 시어머니한테 주저리 말문이 터졌습니다. 어머님, 그이가 절 이렇게 팼어요. 얼굴에 피멍이 들고 다리는 퉁퉁 부었어요. 어머님, 저 그이랑 못 살겠어요.
인연이 지금 뭐라는 거야? 너 지금 내 아들 흉보는 거니? 야, 네가 내 아들한테 얼마나 까불었으면 애가 주먹을 들었겠어? 보아하니 멀쩡한 것 같으니까 마스크로 얼굴 가리고 나와라. 니년이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과일 가게가 정리가 안 돼. 빨리 따라 나서. 어머님, 제 꼴을 보고도 일하라는 말이 나오세요?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쭈 이것 봐라. 이년이 시애미 눈을 똑바로 보고 따지네? 너 요즘 많이 컸다. 내가 하는 말은 법처럼 지키던 년이 왜 갑자기 반항적으로 나오는 거지? 아, 내 아들 말 맞다나 매를 안 들어서 그런 거구나. 좋다. 어젠 내 아들한테 맞았으니 오늘은 나한테 되져봐라.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더니 거실 바닥에서 안방까지 질질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으로 끌고 가서 이불을 제 머리 위에 덮더니 몽둥이로 매질을 했습니다. 제 비명소리는 이불 때문에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아서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돼지게 맞고 쓰러졌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씌우더군요. 이 정도면 됐다. 이제 그만 장사하러 가자, 새아가. 너 이제 내 말 잘 들을 거지? 네 애미가 1억 받아간 건 알지? 그거 다 갚으려면 몇 년은 더 걸린다고. 그러니까 내년까지만 무보수로 일하고 그 다음부턴 월급 줄게. 새아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말 거역하면 안 된다. 알겠지? 저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잘 들을게요. 죄송합니다. 그래. 죄송할 짓 하면 다음엔 진짜로 돼진다. 그리고 네 남편은 곧 돌아올 테니까 조금 기다려라. 걔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남봉꾼이었어. 그 여성 편력이 심해서 동시에 여러 명을 사귀기도 했다니까. 저는 남편이 저와 같은 쑥맥의 모태솔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돈으로 여자를 여럿 꼬셔서 사귀고 버리는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과일 가게로 끌려가서 일하게 됐고 남편은 대놓고 바람을 피우며 일상을 보냈습니다. 누가 봐도 저는 한심하고 바보 같은 여자였죠.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하면 왜 그때 탈출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보니 애정결핍도 심했고 가스라이팅을 제대로 당하는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산 것 같아요. 핑계 같지만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과일 가게와 집만 오가며 일만 하면서 지냈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입을 잘 열지 않았더니 손찌검은 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과일 가게에서 보관하던 과일이 많이 시들었어요. 떨이로 팔아야 할 수준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지나가는 손님도 거의 없고 직원을 써가면서 떨이 과일을 팔면 손해라고 생각하시고 문을 닫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직원은 집으로 돌아갔고 저도 퇴근 준비를 하려고 외투를 입고 있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밖에 내놓은 과일을 모두 가지고 나가서 팔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 떨이를 판다고 가게 불 켜고 있으면 낭비니까 네가 길바닥에 놓고 팔아라. 창고에 파라솔 있으니까 아무데다 자리 깔고 다 팔면 돈 가지고 내 집으로 와라. 네? 어머님, 과일을 팔려면 그냥 가게에서 팔면 안 될까요? 제가 늦게까지 장사할게요. 너 지금 내 말에 콧구녕으로 들었냐? 전기세 아까우니까 셔터 내리고 들어간다고. 이깟 떨이 팔면서 간판이랑 실내 불 켜면 손해라고. 이제 내 말 알아듣겠니?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넌 꼭 말을 2번, 3번 해야 알아듣더라. 원래 너 같은 튀기들은 다 머리가 모자라냐? 하여튼 난 이만 갈 테니까 이거 다 팔면 돈 가지고 와라. 시어머니는 과일 가게 셔터를 내리고 멍든 복숭아와 시든 포도를 다 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파라솔을 길바닥에 펴고 과일을 바구니에 담고 떨이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인데다 과일 상태가 좋지 않으니 관심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걸 다 팔지 못하면 또 엄청나게 혼날 텐데 하고 걱정을 하며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한 중년의 남자 손님이 제 앞에 서더군요. 복숭아랑 포도 얼마죠? 네, 손님. 이거 전부 떨이로 파는 거예요. 바구니 하나당 2,000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살게요. 제가 현금이 없으니까 계좌로 입금해 드릴게요. 정말요? 이걸 다 사시겠다고요? 손님, 이 과일들은 상태가 안 좋아서 전부 다 사시면 오늘 안으로 드셔야 해요. 내일 되면 못 드실 거예요. 아이, 괜찮아요. 제가 식구가 많아서 오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어서 싸주시고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들고 가시기 편하게 박스에 담아서 테이프로 손잡이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한 방에 모든 과일을 사주시는 손님 덕분에 더 고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시든 과일을 파는 게 죄송스러웠지만 그래도 좋다고 하시니 기분 좋게 포장해서 내밀었어요. 손님, 계좌번호는 여기 적어 드렸어요. 돈은 제가 차에 타서 입금해도 될까요? 지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손님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바로 돈을 저희 사장님께 드려야 하거든요.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1시간 안으로 입금해 드릴게요. 그럼 이만. 손님은 뒤를 돌아 뛰어가더니 모습을 감췄습니다. 아무래도 먹튀를 당한 것 같아 뒤를 따라가 봤는데 손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한테서 과일 다 팔렸냐고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답장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파라솔과 바구니를 창고에 가져다 놓고 제 사비를 털어 시어머니께 돈을 드리려고 주머니를 살펴봤는데 고작 3,000원이 들어있더군요. 제가 가진 전 재산이었죠. 한숨을 푹푹 쉬며 걱정을 했죠. 그런데 잠시 후 손님이 제 계좌로 돈을 입금했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입금한 금액이 2만 원이 맞는지 확인해 봤는데 손님은 저에게 2만 원이 아닌 10억을 입금했습니다. 그 숫자를 보자마자 보이스피싱 같은 걸로 낚인 건가 싶어 다시 확인해 봤더니 진짜 10억이라는 거금을 저에게 입금했더라고요. 잘못 입금한 돈이 확실하니 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손님의 연락처를 알지 못해 저를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저는 10억이 든 계좌에서 과일값만큼 돈을 뽑아 시어머니에게 드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중년의 남자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거액을 실수로 입금했는지 궁금했어요. 매일 과일 가게에서 일하며 그 손님이 지나가는지 유심히 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손님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서 걱정이 더 커졌어요. 며칠 뒤 정신없이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가게로 들어오더군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온 건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들른 모양이었어요. 어이 마누라, 일 똑바로 하고 있는 거야? 응, 잘하고 있거든? 당신이 이 시간에 웬일이야? 애인 만날 시간 아니야? 걔랑은 헤어졌지. 얼마 전에 돈 빌려달라고 해서 차버렸어. 세상에 당신만한 여자가 없더라. 조용히 시키는 일만 잘하고 돈 밝히지 않는 여자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려고. 거짓말하네.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게 됐는데 그걸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어이씨구, 이 옆엔 내가 또 기가 살았네. 너 말대답 그따위로 하지 말랬지. 그이가 눈을 부라리며 경고하자 겁을 먹었고 눈을 내리깔고 과일 장사에만 몰두했습니다. 뒤이어 사우나를 다녀온 시어머니가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셨는데 고작 이거밖에 못 팔았냐며 볼멘 소리를 하셨어요. 야, 너 장사 어떻게 하는 거냐? 겨우 8만 원밖에 못 팔았어? 가만히 있어봐. 과일 재고 보니까 네 년이 삥땅 친 것 같은데? 너 솔직히 말해봐라. 몇만 원 빼돌렸지? 아니에요, 어머님. 그럴 리가 있겠어요? 가게 안에 CCTV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CCTV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네가 삥땅 쳤을 수도 있잖아. 너 이리 와봐라. 주머니 좀 확인해봐야겠다. 어머님, 저 그런 짓 안 해요. 1년 넘게 제가 어떻게 일했는지 아시잖아요. 이년아,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지 누가 알겠어? 당장 이리 와봐. 니년 주머니랑 통장 좀 확인해야겠다. 핸드폰 통장 어플 열어봐라. 그 순간 중년의 손님이 입금한 10억이 생각났습니다. 이걸 들키면 분명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사달이 날 것 같아 들키면 안 될 것 같았죠. 그래서 핸드폰을 신발 속에 숨기고 다가갔어요. 어머님, 핸드폰 집에 두고 왔어요. 주머니 지금 뒤져보세요. 뭐? 핸드폰을 두고 왔다고? 이년 이거 수상한데? 너 옷 벗어봐라. 신발도 벗고.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범죄자 취급하시는 거예요? 전 과일 판 돈 한 푼도 빼돌리지 않았어요. 그래, 누가 뭐라더냐? 난 그냥 확인해보고 싶은 것뿐이야. 내 말을 거역하겠다는 거냐? 안 되겠다, 수철아. 네 마누라 좀 수색해봐. 그러자 그이는 바로 제 옷을 뒤져보더니 신발을 강제로 벗기려고 했어요. 제가 안간힘을 써서 버티자 저를 넘어뜨리고 신발을 벗겼죠. 핸드폰이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이야, 우리 마누라 구라가 많이 늘었어. 집에 있는 핸드폰이 왜 신발 속에 있는 거지? 너 우리한테 숨기는 게 있구나. 어디 통장 어플 열어볼까? 안 돼, 보지 마. 거기에 별거 없다고. 빈 통장 봐서 뭐 하겠다는 거야? 이게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의 팔을 붙잡아? 이년아, 떨어져 있어라. 그리고 통장에서 뭔가 보이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줄 알아? 저는 두 팔을 뻗으며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지하는 바람에 포기하고 말았죠. 그리고 잠시 후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한 두 모자가 셔터를 바로 내리더군요. 남편은 10억이라는 숫자를 보고 눈이 뒤집혔고 시어머니는 깔깔거리며 박장대소를 하더군요. 며느라, 너 이건 무슨 돈이니? 최칠갑? 이름 보아하니 노친낸가 보네. 너 이 남자랑 바람났어? 그래서 몸값으로 받은 거냐? 어이, 마누라, 진짜 그런 거야? 이년 아주 더러운 걸레였네. 이 돈 압수야. 무슨 소리들이에요? 이 돈은 손님이 실수로 잘못 넣으신 거예요. 이럴까봐 제가 핸드폰 감춘 거라고요. 손님 다시 돌아오면 돌려드려야 하니까 가만히 두세요. 제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10억으로 뭘 할지 수다를 떨고 있더군요. 엄마, 우리 이 돈 반으로 나누자. 나 유흥비로 쓰면 딱 좋겠다. 그래라. 이 엄만 해외여행 좀 다녀와야겠다. 세계 일주가 내 꿈이었는데 이제 실현하겠구나. 어머님, 여보, 그건 우리 돈 아니라고요. 손님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에 시어머니는 정색하며 제 뺨을 한 대 날리더군요. 이년이 어디서 구라를 쳐? 입금 날짜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니년이 몸뚱아리를 함부로 굴려서 번 돈인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네가 걸레짓 했으니 이 돈 우리가 압수한다. 안 돼요. 진짜 손님 돈이란 말이에요. 저는 뺨을 맞으면서도 그 돈을 모자 계좌로 이체하는 걸 막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두 모자는 저를 때려 눕히고 밟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너무 아파서 쓰러져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그 순간 밖에서 누군가 셔터를 올리더군요. 저에게 10억을 입금한 중년 남자와 일행들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손을 뻗어 중년 남자가 돈의 주인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어머님, 여보, 저분이 바로 10억을 잘못 입금한 분이에요. 돌려드려야 한다고요. 지랄, 넌 닥치고 있어라. 이봐요, 아저씨. 우리 며느리랑 뭔 짓 했길래 10억이나 입금했소? 침대에서 굴렀나? 아니면 우리 몰래 살림이라도 차리셨나? 그러자 중년 남자가 손가락을 튕기자 일행들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달려들어 손목을 꺾고 주먹 세례를 날리더군요. 두 모자는 소리를 질렀지만 셔터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아 진짜 죽도록 쳐맞았습니다.
저를 때린 것 이상으로 많이 공격해서 두 모자는 거의 초주검 상태가 됐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제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윽고 중년 남자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가 지윤이지? 엄지윤. 네? 그렇죠. 제 이름은 계좌이체 하실 때 아셨겠죠? 그런데 왜 제 이름을 물으시죠? 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엄지윤, 너 친부다. 뭐라고요? 제 아빠라고요? 저와 엄마를 버리고 도망갔다던 아빠? 그 여자가 그렇게 말했니? 내가 저 자식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지은아, 그 반대다. 네 엄마가 나와 결혼하고 애 낳더니 도망갔다. 다른 남자와 바람나서 사라졌다고. 그게 무슨... 이해할 수 없어요. 엄마와 나는 평생 둘이 살았어요.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다고요. 그 바람난 놈이 네 엄마를 버린 거지. 여하튼 네 엄마는 한국 시민권 얻으려고 나와 결혼한 거야. 나는 네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네가 태어나고 호적에 올리려고 했는데 도망가 버린 거지. 조사해보니 네가 섬에 있는 한 노인의 호적에 올라가 있더구나.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는데 그 사이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느새 제 앞에 무릎 꿇고 있더군요. 그리고 친부라는 사람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해봤다. 내가 널 찾고 나서 어떤 인간들인지 확실히 알아보고 이제야 다시 찾아온 거다. 네 남편 놈은 도박 중독의 남봉꾼이고 시어머니라는 인간은 남들 갯돈을 들고 튀어서 과일 장사하고 있더구나. 둘 다 버러지 같은 놈들이지. 지윤이 널 많이 괴롭히고 때리기도 했지. 이제 이 애비가 나타났으니 네 인생 새로 시작해보도록 하자. 먼저 이것들 경찰에 넘기고 이혼부터 하자.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중년의 손님이 제 친부라고 하니 어이도 없었고 제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두 모자를 한 번에 나락으로 보내겠다고 하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손님, 지금 하는 말이 모두 진심이세요? 지윤아, 이것들 처리하고 바로 유전자 검사 받도록 하자. 그리고 계속 차근차근 설명해 주마. 네가 왜 외롭게 컸는지 말이야. 그 순간 저는 중년의 남자가 친부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옥 같은 인생을 끝내주겠다는데 그의 손을 뿌리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친부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형사들이 과일 가게에 들어왔고 두 모자를 체포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혼 역시 변호사들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고 그동안 당해왔던 정신적, 육체적 충격의 보상을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한 번도 받지 못한 월급까지 이자를 쳐서 다 받아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됐는데 제 친아버지가 맞았습니다. 지윤아, 이젠 아빠를 믿겠니? 내가 다 이야기해주마.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가 왜 섬에서 아빠 없이 살게 됐는지 말이야. 네, 들려주세요. 엄마는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아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난 필리핀에서 오토바이 대여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 거기서 네 엄마를 만났지. 내가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게 됐고 연인이 된 거란다. 네 엄만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해서 필리핀에서 하던 사업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왔단다. 그리고 사랑해서 널 낳았는데 네 엄마가 널 데리고 사라졌어. 내 재산 일부를 훔쳐서 도망갔지. 이유가 뭔진 몰라도 일단 찾아야겠다는 마음이 앞섰지. 하지만 널 찾는 건 엄청 힘든 일이었어. 네 엄마의 생활 흔적이 나온 게 전혀 없었고 너 또한 누구의 호적에 무슨 이름으로 올랐는지 모르니까. 그럼 엄마가 아빠를 버리고 절 데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 그 섬에 네 엄마의 오래된 필리핀 애인이 있었어. 그리로 가서 너와 셋이서 가정 꾸리고 살았나 봐. 네 이름은 섬에서 사는 노인의 호적에 돈을 주고 올렸다고 하더라. 어쨌든 오래가지 못해 네 엄마의 애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너와 네 엄마는 둘이 섬에서 살게 된 거야. 난 수십 년을 널 찾다가 이제야 만나게 된 거고.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엄마가 친아빠에 대해 말하는 걸 극도로 꺼린 거예요. 단순히 도망갔다고만 해서 그런 줄 알았고요. 아니다. 내가 귀한 딸을 두고 도망을 가다니. 난 하루도 널 잊어본 적이 없다. 지은아, 당장 날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날 아비로 받아 주거라. 아빠는 저에게 과거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고 부녀 사이로 지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으로 며칠을 보내다가 이내 아빠의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시녀나 노예와 다를 게 없었으니까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교도소에 들어갔고 제가 당한 것 이상으로 벌을 받게 됐으니 속이 풀렸는데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제 노동을 착취해서 돈을 가졌고 결혼 역시 1억이라는 거금을 받고 딸을 넘겼으니까요. 이 사실을 아빠한테 전했더니 광분해서 엄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와 아빠는 제 고향 섬마을로 향했습니다. 직접 삼자대면을 하면 사과라도 받고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오랫동안 배를 타고 섬에 도착해 엄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얼굴을 보더니 뒤로 넘어지더군요. 당신이 어떻게 여길... 뭐야? 내 딸 찾은 거야? 그래, 나한테서 빼앗아간 딸 찾았어. 오랜만이야, 바레토. 이젠 한국말 엄청나게 잘하네. 여긴 왜 온 거야? 내 딸 왜 데리고 온 거야? 지은이 너는 남편 말 잘 듣고 살랬더니 여기는 왜 찾아왔어? 엄마가 아빠를 버렸다며? 이 섬에 엄마 애인이 있어서 아빠랑 결혼하고 돈 훔쳐서 도망 온 거라며? 그건 거짓말이야. 네 아빠가 사탕 발림해서 너한테 신뢰 얻으려고 거짓말한 거라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잊은 거야? 그걸 어떻게 잊어? 유년기에는 사랑 한 번 주지 않고 때리기만 했고 초등학교 졸업 후에는 뱃일 시켜 내가 번 돈을 갈취했지. 게다가 날 돈 받고 결혼까지 시켰지. 엄마한테 나는 노예일 뿐이었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이 튀긴 년을 기껏 키워줬더니 이딴 식으로 뒤통수를 날려?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네 애비한테 돈만 훔쳐서 튀려고 했는데 네 년이 내 뱃속에 생기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나왔다. 됐냐? 그리고 내 애인이 널 보고 충격으로 암에 걸렸어. 그러니 네가 예뻐 보이겠니? 그래서 널 부려먹었다고. 엄마는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결국 상간남과의 사랑 때문에 아빠를 버렸고 저를 미워하고 있던 겁니다. 저는 엄마가 사과를 하면 용서해줄 마음이었는데 절대로 사과를 하지 않으시더군요. 모든 게 아빠와 제 탓이라며 자기 인생 망한 꼴을 보라며 패악질을 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때리려고 달려들었는데 아빠가 엄마를 붙잡고 개패듯이 한참을 패줬습니다. 다시는 제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겠다며 엄마를 거의 초주검 상태로 만들었죠. 그럼에도 엄마는 끝까지 자기 인생 망한 게 모두 저와 아빠 탓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저를 보시더니 더 이상 대화도 안 될 것 같고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았으니 자신과 함께 떠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등지고 아빠의 손을 잡고 다시 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아빠가 하시는 일은 오토바이와 중고차 수출업이었고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대여점을 여러 개 운영하는 사업가셨어요. 아빠는 저에게 그동안 못 배웠던 공부를 다시 해볼 생각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초등학교만 보내준 엄마와 달리 저를 대학 과정까지 보내주고 싶다 하셨죠. 그래서 저는 아빠의 지원을 받기로 하고 바로 수능 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빠의 집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땐 너무 깜짝 놀라 주저앉고 말았어요. 호텔에 가본 적이 없지만 호텔 VIP실이 있다면 바로 아빠의 집과 흡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의리의리하고 웅장한 아빠의 집에서 살게 됐죠. 중고등 검정고시를 할 때는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수능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초부터 공부하느라 수능을 치를 때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결국 제 나이 30살이 됐을 때 대학교 신입생으로 들어가게 됐답니다. 저는 대학에서 혼혈아이자 나이 많은 학생으로 유명했어요. 게다가 제가 아주 조금 예뻐서 인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박사과정하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고 서로의 공부를 마치면 결혼하기로 약속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전 남편과 시모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여전히 감옥에서 썩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감옥에서 의문사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더 복수해주고 싶은데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허무하면서도 시원하더라고요. 또 친엄마도 뱃일하다가 바다로 떨어져서 세상을 떠났고요. 이 모든 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지만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가스라이팅으로 인생을 망치고 상처를 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솔직히 기뻤습니다. 저는 내년에 공부를 마치고 재혼을 할 것 같아요. 예비 남편은 박사과정을 마치고 조교수가 될 것이고 저는 아빠가 하시는 수출업을 더 넓게 분포하는 일을 맡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왜 무서운지 아시나요? 가족이든 배우자든 기댈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빠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매를 맞고 살았을 거고 바보처럼 노예처럼 지냈을 겁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지배당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저처럼 미련하게 버티지 말고 바로 달아나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 사연을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